고성장을 기대했는데 고성장이 아니네. 중국 경제가 소위 우당탕탕하는 모습이다. 경기 부양책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제 중국과 미국, 이제 미중 패권제, 이제 대만 이슈까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 썸네일들 보면 이 중국 경제에 뭐 붕괴되고 있다, 금융위기 시작됐다 이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영상들에 일단 약간 공감은 가시나요? 이게 너무 그냥 다 억울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건가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많이 있다. 다만 과한 측면도 있다. 과한 측면도 있다. 제가 뭐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본 여전히 GDP 3, 4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독일하고 경쟁하지만. 그러니까 일본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세가 둔화됐거나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지 일본 경제가 사라지는 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폭망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도 마치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진입하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은 충분히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이 끝난 것이지 중국 경제가 이제 사라진다, 뭐 폭망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일본은 이미 GDP나 아니면 선진국적 지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만큼 온 상태에서 성장이 추가적으로 없는 것인데 중국 경제는 아직도 신흥국인데 경제 규모는 원래 크지만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뭐 그런 그렇죠.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늪에 빠졌는데 말씀하신 중진국 함정에도 빠진 모습이고 이거는 기술이나 산업 관점에서 또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유도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유동성 함정이죠. 디플레이션의 늪에도 빠진 것 같아요. 부채의 늪에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한 발 더 도약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 그렇게 좀 명확하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속 둔화되면서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고 중국 상황 어떤 건가요? 일단은 중국 경제를 보실 때 성장률로 큰 흐름을 보시면 좋아요. 근데 한때는 중국 경제가 14%대 굉장한 고성장을 했었어요. 2000 이때네요. 2007, 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14.2%로 그러니까 2001년에 WTO 가입했거든요. 중국이. 그러면서 이렇게 교역량의 증가세가 엄청났어요. 이게 보시면 검정색 그래프가 굉장히 강하죠. 한 25% 증가하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그것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소위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6% 그리고 5.2%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4.6%로 성장률이 소위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028년까지는 3.4%로 예전의 고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2010년 정도 전후로는 주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죠. 위에 있죠. 근데 이후로는 이 경제 성장률이 수출 증가율을 오히려 상회하죠. 결국 중국이 뭐 내수도 안 좋고 외수도 안 좋은데 외수가 떠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이게 주로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혹은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라든가 탈세계화라든가 요즘에는 분절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경학적 분절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수출이 중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고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피크 차이난 거죠. 중국은 소위 정점 찍었다. 다시 고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그래도 중국 경제가 4%대 성장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은 1%, 2% 성장하는데 4% 성장하는 나라를 가지고 뭐 성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세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마치 사라지거나 폭망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은 끝나고 이렇게 중성장으로 고착화되는 모습 자체가
그게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이 고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공장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집중됐었어요. 그러면 공장 증설하고 공장 2개, 3개 증설했는데 예전만큼 고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장 가동이 줄고 공장 하나를 폐쇄하고, 그럼 공장 하나를 폐쇄하다 보니 그 공장 운용을 위해 도입했던 그 인력들을 해고하고 퇴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고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당탕탕 하는 거죠. 고성장을 기대했는데 고성장이 아니네? 그런 모습들이 중국 경제가 소위 우당탕탕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실물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경제 전망 표현할 때 제 책에서는 꼬꾸라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 뭐 중국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꼬꾸라진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된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23년, 24년에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2024년 요때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뒤에 건 당연히 추정치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정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 그래프가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나요? 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보여드리는 전망은 IMF가 바라본 뷰예요. 그리고 저는 국제 주요국들의 전망을 항상 볼 때 IMF의 전망치를 거의 전제로 깔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실 만한 모든 경제 연구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뷰를 갖고 있다. 근데 뷰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이완 해협을 놓고 미중 전쟁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러면 이 전망은 완전히 어긋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년을 4.1%라고 봤는데 실제 내년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일종의 코로나 때 2.2까지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그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런 예측할 것처럼 수 없었던 거니까. 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그때 수정 조정하는 것이지 이걸 기존의 전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보통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럼 중국의 디플레이션 좀 현실화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죠. 작년까지도 해도 물가 걱정 많았는데 중국만 디플레이션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뭘까? 중국 경제가 정말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하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바로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가격이에요. 물가는 그 나라에 소매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면 원유 수요가 그만큼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격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만큼 중국이 나름 5%, 4%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인플레 압력이 작용하는데,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제 유가가 레벨업되고 원자재 가격이 레벨업되고 그것이 반영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인 상황에서 중국에게도 물론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인플레 압력이 작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세를 계속 지속한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겁니다. 한번 보시면 중국 물가 상승률이 23년 들어서 0%대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최근에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줘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예를 들면요, 우리 김 작가님이 커피를 판매하는 우리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커피가 판매가 잘 안 돼요.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낮춰야죠. 낮춰야 팔리죠.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에 특히 소비자들이 말이죠. 특히나 앞으로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니까, 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사실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마이너스로 전락되고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생각하고 불확실하다 생각할수록, 예를 들어서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을
펑펑 쓸까요? 아니면 저축할까요? 저축하겠죠. 그러니까 저축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높아진 나라에서는 저축으로 전환하는 건 타당한 방식이에요. 그죠? 저축으로 몰려요, 실제. 그렇죠. 그런데 중국처럼 물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니까 그거 회복시키려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데 지급준비율도 낮추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불확실하다는 단적인 근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이루어져요. 소매 판매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디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물가 하락은 단순히 외재적인 충격 때문에 벌어진 물가 하락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치솟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국 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물가 하락세, 이것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또 소비자 물가를 전망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가 있어요. 그게 생산자 물가라고 하죠. 그 생산자 물가 PPI 보세요. 생산자 물가는 더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 흐름도 당장 플러스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마이너스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정의의 디플레이션이라고 가요. 정의에 부합하는 디플레이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간혹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뷰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데 여러 전문가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답변 드립니다. 아니, 중국 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지만 근원 물가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과잉 공급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체 우리나라 물가를 계산할 때요. 460여 가지 품목이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품목이. 그 460여 가지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소위 가중평균한 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로 떨어진다 한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01%도 자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 질문을 주신다면 아니다라고 미리 답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근원 물가가 어쨌든 플러스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나 미국의 목표 물가가 혹시 몇 %인지 아세요? 미국 2% 아니에요? 2%. 우리나라도 2%. 선진국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2%는 그 나라가 가장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물가가 2%인 거예요. 그럼 2%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노력이.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는 당연히 2%보다 높아요. 원래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목표 물가 자체가, 그러니까 고물가이고 고성장이고 고금리인 나라들인 거, 신흥국들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 4% 이상 성장하는 이런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같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8%라는 물가 상승률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걸 우리나라로 그대로 비율을 한다면 이 마이너스 0.8%는 똑같은 마이너스 0.8%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건 한 마이너스 2%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선진국들은 성장률도 낮고 또 물가 상승률도 낮고 금리도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근원 물가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설명 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 뭐 다 그런 뷰를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을 하려면 물가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물가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요. 이것도 벌써 답변이 되네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자꾸 금리를 인하합니까? 왜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죠?
왜 자꾸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죠? 통화정책은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한 방향인데, 그러니까 벌써 중국의 대응만 봐도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위협적이다, 적어도 우려된다라는 판단이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재정정책이고 그 다음 하나가 통화정책인데, 수많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도입해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도 중국은 나홀로 같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LPR을 1년이냐 5년치냐 뭐든 간에 완화적으로 계속 가동했던 이런 구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아요. 심지어 국제 유가가 나름 반등했는데도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유동성 함정이죠. 아무리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동해도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물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도 지금 한계를 느낀 거고요. 재정 정책도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지만 한 가지 제 의견을 드린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재정 적자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재정 적자 규모나 그 정부 부채가 얼마나 GDP 대비 차지하나를 보여주는 GDP 대비 비율로 봐도 계속 60%에 가깝게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많이 투입할 만큼의 역량도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못하다. 이런 과정,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되느냐, 그렇지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성장 함정, 중진국 함정, 혹은 뭐 디플레이션의 늪, 유동성 함정, 이런 함정에 좀 제대로 걸린 듯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작년에 있었고, 네. 중국에 제가 듣기로 뭐 빈집이 1억 3천만 채 뭐 있다고 하는데, 네네. 부동산 시장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약한 고리가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그 약한 고리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약간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약한 고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가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인 거죠. 이게 급감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떠나니까, 이런 것들도 실물 경제에 안 좋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많은 해외 자금, 직접 투자 말고도 주식 투자 자금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가가 떨어지죠. 지금 중국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없어요. 타인 자본에 더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데, 이런 많은 약한 고리들이 있는데 약한 고리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단연 부동산이에요.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실까요? 중국의 주택가격 변동을 본 거예요. 변동. 이 변동이 뭐냐? 빨간색은 상승한 도시, 그리고 이 초록색은 하락한 도시. 그 도시의 개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쭉 비교한다면 여기 보세요. 이 상승한 도시가 2023년 그래도 초중반까지는 많았어요. 근데 상승한 도시는 계속 줄어들고 하락한 도시가 절대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격 평균, 그러니까 가격 평균은 전년동월 대비 이걸로 보면 됩니다. 가격으로 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2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세로 접어들다가 그래도 뭐 마이너스세를 좁혀가는 듯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계속 마이너스에 맴도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도시의 개수별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락하는 도시가 여전히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특히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년이 걸려야 충분히 공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도시들마저도 있어요. 극단적인 도시는. 그만큼 중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2023년에 연쇄 부실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극단적인 처방을 이번에 내렸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체계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데,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면 LPR 기준으로 1년물이 있고 이제 5년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물 LPR이 소위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연동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급격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격히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내린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주택 경기를
정말 급격하게 회복시켜보자 이제 하는 움직임인 거고,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을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물가도 좀 안정화시켜보자,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자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또 부동산 경기 부양책들도 맞물려서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완만한 플러스로만 바꿔놔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조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갈 수 있게 만들지, 정책적으로 그걸 가동시켜서, 정책을 다 가동시켜서 갈 수 있게 만들지 아닐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국 경제를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판단하기를 최악의 경우는 지난다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은 경제로 전환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국 경제 얘기한 거 핵심 요약을 좀 듣는 질문을 드려보면, 어쨌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언젠가 이제 이길지도 모른다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이 엄청 더뎌진 거잖아요.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면 그 성장 발목을 잡은 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아니면 뭐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의 정책의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네. 아니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계기가 미중 패권 전쟁인 것 같아요. 계기가. 첫 번째는? 네네. 왜 그러냐면, 중국 하면 닉네임이 있죠. 세계의 공장. 네.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 닉네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 혹은 다른 세계 전역으로 수출하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을 중심으로 다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트럼프 때 2017년부터 시작해서 1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관세를 취했는데, 그 관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관세가 몇 %일까요? 대략 세계 평균 관세율이 1.5% 정도 됩니다. 현재 세계 평균 관세율이.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시 이번에 대통령 되면 60%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지금은 21%까지 올라가 있고, 바이든 정부 때 조금 내리긴 했는데, 어쨌든 21, 20.5 요 정도 느낌이에요. 되게 높네요. 예, 요 정도의 관세율을 여전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한테는? 한국한테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 관세율이 대략 한 3%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3%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편적 관세율을 도입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나는 그 보편 관세를 10%로 끌어올리겠다. 세계 주요국들한테 다 관세 올리겠다. 그리고 EU한테는 보복 관세 때리겠다. 이런 선언을 이미 했어요. 자, 중국으로 조금 접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20% 이상의 관세를 때린다라는 얘기는 비관세 장벽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만 가지고도 보면, 그러면 어떤 공식이 이제 사라지는 걸까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자라는 공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도 많이 성장하면서 인건비 경쟁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물론 제조기지나 물류 인프라나 각종 제조를 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가 다른 어떤 신흥국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높아도 중국에 생산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중국에 생산했을 때 중국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좋은데, 관세율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요. 그러면 중국이 실제로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돼요. 이 고정자산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거예요. 설비 투자, 공장 짓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종 인프라 투자도 위축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 침체가 오겠죠. 고용 침체가 왔던 가장 대표적인 현안, 그게 뭡니까? 청년 실업률이죠. 이 청년 실업률 보시면 발표 안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20.8,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역사상 최정점을 기록했어요. 20.8% 청년 실업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최정점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갱신할 것으로 봤는데
아예 발표를 안 했죠. 발표 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발표 안 하다가 24년 1월 들어서 발표를 또 했어요. 근데 이 발표도 실업률에 대한 기준을 좀 조정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년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신규 투자를 안 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 그때 격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에는 더 많은 공장들이 유치됐고, 그리고 중국에는 공장이 많이 떠났고, 결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에 큰 계기가 있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고정자산 투자 안 하고, 그러면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가계의 소득 수준은 좀 절하되고, 불확실하니까 저축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갖게 된 좀 지배적인 배경은 미중 패권 전쟁이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미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또 높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해결해야 될 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고리들 있잖아요. 네. 그 약한 고리들을 단단하게 만든, 살얼음판이 있으면 그 얼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죠. 네. 부동산 경기를 다시 플러스로 전환시키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사라지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부동산 부실을 우려하는 게 뭐냐면, 중국 경제는 워낙 부동산 산업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이 위축된 것은 중국 경제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혹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4에서 다시 5, 6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걸림돌이 되겠죠. 부동산 산업이 위축됐다는 얘기는. 그거 한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물가 문제가 야기되고 실업 문제가 야기되고 생산 위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이게 연동되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과 중국의 실물 경제가 연동되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융산업과도 연동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 이 부동산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어요.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태도 지수가 강화되니까 태도가 악화돼요. 깐깐해지겠죠. 깐깐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 금융사들이 공통되게 행동하는 이슈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위험 관리를 하자. 더 수익성을 추구하자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취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요. 부동산 개발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스타트업이나 평범한 기술 기업들한테도 대출을 좀 제약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해요. 가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면, 아무리 금리 인하하면 뭐합니까?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면 그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게 또 다른 유동성 함정인 거예요. 지급준비율을 낮춰주면 뭐해요?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금융사의 대응인데, 금융사들도 그런 불확실한 면면들을 보다 보면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고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부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경로를 통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그 강한 살얼음판,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 경기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된 배경은 미중 패권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차이나 엑소더스, 공장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닉네임을 잃어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같이 맞물린 것이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면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다.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경기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라도 해결하면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고 싶어요. 구조적인 문제냐, 경기 일시적인 문제냐.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일시적으로도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건데 일시적으로는 회복될 여지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